네, 안녕하세요. 중동 역사 1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우와! 좋아요. 여러분들 힘내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 우리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 연맹왕후까지 배웠어요. 그죠? 한반도에서 최초의 국가 어디라 그랬지?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 그죠? 이 고조선에서 쭉 와서 고조선의 또 다른 모습이죠. 위만조선. 그죠? 이 위만조선이 결국은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되는데 이 위만조선이 무너지는 이 지역, 그 지역 주위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뭐 부여라든지 또는 고구려라든지 옥저라든지 동해라든지 삼한,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 이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요 각 나라의 위치 먼저 파악해 두시고 각 나라의 결혼 풍습과 각 나라의 제천 행사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구려 부여의 제천 행사는 뭐죠? 부영고, 영고. 고구려 제천 행사는 군사, 동맹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동해의 제천 행사는 동해의 무천, 삼한은 계절제. 그죠? 결혼 풍습 볼까요? 고구려에는 서옥제, 서방님의 집, 서옥제, 옥조에는 민며느리제. 그죠? 그런 결혼 풍습들을 꼭 기억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런 여러 나라의 성장들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드디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실은 삼국을 이야기할 때 가야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학자들 중에서는요, 삼국시대 이게 틀렸다, 사국시대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해서 사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삼국시대는 이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음을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건 교과에서는 삼국으로 나왔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으로 놓고 가야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대국가의 특징을 볼 텐데, 우리 전 시간에 연맹왕국 배웠죠. 왕이 존재하는 연맹왕국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 부여하고 고구려. 그죠? 우세한 집단의 족장을 왕으로 해서 연맹을 형성했다. 자, 이 연맹왕국에서는 여러분들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왕권이 약해요. 그냥 연맹하고 있는 것들을 묶어주는 어떤 그 정도의 역할, 이게 왕의 역할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약해. 그렇지만 중앙집권국과 달라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영토 확장의 주인공이 바로 그 왕이야. 중심이라고요. 당연히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왕권 강화되고요. 그 다음이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법, 이런 것들을 반포합니다. 바로 율령의 반포.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 율법, 율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형사법이에요. 율, 형사법.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 민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령은 형법이고요. 형법이고요. 형법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율령은 형법. 벌 주는 거잖아요, 이거. 벌. 그죠? 벌 주는 거고, 령은 민법.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조직 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과 민법, 이런 법이에요. 잠깐만 얘기한 법. 율령은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 왕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다스리려면 법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법을 반포하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뭐 부여의 사출도 같은 경우 왕이 있고, 그 다음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지금 사출도 다스린다고 설명했잖아요. 부여에서는. 그죠?
다스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마가가 믿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고 우가가 믿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고 구가가 믿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고 저가가 믿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다고요. 이게 연맹왕의 특징이야. 그런데 고대 국가는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이걸 하나를 다 묶어내는 거잖아 지금. 묶어내려면 여기 믿는 종교 따로, 여기 믿는 종교 따로, 여기 믿는 종교 따로,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법도 필요하지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종교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각각이 믿고 있는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고등 종교가 필요한데 그 고등 종교는 뭘 선택했느냐? 바로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과 불교는요 고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좌에는 법, 우에는 종교 이 두 시스템을 가지고 왕권을 극대화시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복종이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복종이 뭐냐면 자발적 복종이에요. 그냥 억눌러가지고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 복종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토록 만드는 거죠. 거기 있어가지고 이 법과 불교,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 때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고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단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울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을 어떤 나라에서 누가 했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하 이걸 통해서 이 나라들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구나. 어느 시기에 만들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아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배워볼 거예요. 갑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인생은 말이야 성장 곡선이 있어. 성장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언젠가 또 내려오는 때가 있는 거야. 역사를 공부하면 그런 게 보인다? 선생님은 지금 어떤 게 보이냐면 선생님은 지금 내려가는 때가 보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온 것 같아 선생님은.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 잘 내려갔으면 좋겠어. 이게 잘 못 내려가면 되게 삶이 추해 보여.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 역사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거 본 거야. 잘 내려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지금 무료 강의하고 뭐 좀 방송 활동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좀 잘 내려가고 싶어. 이제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을 좀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 욕심이 있는 거지. 역사적 고민이 나온 거다.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다.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시기가 보이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 올라가는 시기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시기 여기 아마 초점을 맞추고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선생님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시기를 좀 자꾸 둘러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시기를 아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역사에서 한번 그런 거 배워보자는 얘기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 막 왕이 오고 그 시험 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난 인생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역사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과목이 역사거든.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내가 선택을 할 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선택에서 나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역사라는 거야. 한번 보자고. 고구려 같은 경우. 자, 인생의 선정곡선 맨 처음에 아장아장 걷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성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역사, 사람 다 똑같아. 그 시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렇죠. 고구려. 자, 먼저 건국하는 거야. 얼마나 이때는 정말 건강한 그 아기가 탄생하는 시간 아니야. 그지? 피부가 얼마나 좋아. 그냥 막 기가 막히잖아. 그런 모습들. 기원전 37년 바로 누가 세웠어? 이거 기억해야지. 이거는 기본인데 주몽. 고씨야 고씨. 예, 고구려는 고씨고 주몽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 자, 그 첫 번째 도읍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졸본. 졸본에서 도읍을 정한다. 근데 졸본에서 나중에 이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고 또 나중에 평양으로 옮기게 되겠지. 평양으로. 그렇지? 평양으로 옮기는 건 나중에 공부할 거야. 이거는 이제 장수왕 때 옮기게 돼요. 그래서 졸본, 국내성, 평양 이런 단계로 이제 도읍은 이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왕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왕들은 뭐냐면 바로 그 기틀을 잡아놓은 왕들. 고구려의 기틀을 잡아놓은 왕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초기니까. 자, 첫 번째 왕은 누가 있냐면 바로 태조왕. 1, 2세기 걸쳐서 활동하는 인물인데
이 태조왕 때 드디어 옥저를 정복하더라. 드디어 옥저를 정복하더라. 2세기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1, 2세기 걸쳐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도 1, 2세기 걸쳐서 보세요. 자, 옥저를 정복하더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 나라 성장해서 옥저, 그 해산물, 소금 풍부하기 때문에 해산물과 소금이 없는 고구려한테 공납을 계속 바친다 그랬잖아. 옥저가 그런 나라였거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구려한테 정복이 되는. 불쌍하지? 예.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통한다? 옥저 정복. 그 다음에 요동지방 진출을 꾀했고 게르부, 그러니까 고구려가 몇 개 부족이지? 기억 안 나? 부여 같은 경우 5부족 연맹체였잖아.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 5부족 연맹체. 그러니까 여러 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족 중에서 게르부. 게르부 고씨의 독점적 왕위 세습. 자, 고대 국가의 특징은 왕권 강화야.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왕위는 당연히 세습이 돼야 돼. 이게 선출이 되면 이게 왕권이 강화되겠냐고. 부족장들이 선출하면 부족들의 힘이 센 거지. 왕이 독점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또는 뭐 형제들한테 이렇게 세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때 이제 태조왕 때 바로 독점적 고씨들에 의해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거지. 옥저 정복하고 또 고씨들에 의해서 이렇게 왕에 세습될 수 있는 연맹 왕국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들을 지금 태조왕 때 보여주고 있다는 거. 태조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냐면 이 고국천왕. 고국천왕 기억해 보자고. 이 고국천왕 때 되면 드디어 왕위의 부자 세습. 그 앞에 있었던 건 뭐냐면 왕위를 게르부 고씨들이 세습하는 건데 이거는 왕위가 아들한테 나오는 건 아니잖아.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쨌건 게르부 고씨 안에서 이 왕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자 세습. 아들과 아버지 그 과정에서 왕위가 세습돼야 더 왕권이 강화되겠지. 그지? 이게 이제 고국천왕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자, 지금 점점점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한 거야. 고국천왕 때. 또 하나,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바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자 왕이 있어. 왕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들이 있다고. 고구려도 5부족이니까 여러 가들이 있어. 여러 제가들이 있어. 여러 제자 가들이 이렇게 있어. 자, 있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각각의 부족들은 따로 놀아. 그냥 따로 놀아. 왕이 터치할 수 없어. 연맹 왕국 단계는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자치적인 어떤 구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바로 부족적 성격이야. 그냥 그 부족들끼리 그냥 노는 거야, 오부. 성격이 다 달라. 아주 그냥 어떻게 왕권이 이렇게 함부로 미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얘기지. 이거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꾼 거야. 무슨 말이냐면 1, 2, 3, 4가 있으면 이 4개의 부족을 그냥 하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의 부족, 행정적 부족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의미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지금 자치하고 있지? 자치하고 있어. 그렇지만 경상도는 어느 나라의 행정구역이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잖아. 그게 바로 행정적 성격 오부라는 얘기야. 옛날에는 경상도 따로 놀았다고. 어떻게 터치, 돈 터치. 그냥 냅둬.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경상도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지금. 바로 이게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고국천왕한테 그걸 해낸 거야. 그러니까 고국천왕은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고국천왕이다. 고구려의 고국천왕이야말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왕이 부자 세습, 행정적 성격 오부 이거 되게 센 거거든. 이 두 개를 해낸 거야.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굉장히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 그게 바로 고국천왕이야. 그리고 진대법 완전 중요. 이 진대법이 뭐냐면 이거는 빈민들을 구휼하기 위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왜냐면 봄에 곡식 떨어지거든. 겨울 버티고 봄 되면 곡식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진대법인데 이 진대법을 고국천왕 때 실시한다.
이때 이제 재상이 을파소라는 재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는데 이 진대법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 때 뭐 흑창이나 의창이나 조선 시대 뭐 의창이나 상평창이나 이런 어떤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거. 빈민구율 제도. 춘대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진대법이라는 거. 고국천왕이 그런 걸 했다는 사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진대법. 그러니까 일 많이 했어. 그죠? 그러니까 정말 고구려의 어떤 기틀을 잡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이 고국천왕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 단단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기를 갖고 이렇게 자기를 연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고국천에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으로 가는데 그 왕이 바로 미천왕. 미천왕 때 드디어 낙랑군을 축출하네. 낙랑군 기억나? 왜 위만조선을 멸망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지? 한나라잖아, 한나라. 고조선, 위만조선 멸망했던 한나라잖아.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한다 그랬잖아. 그 한사군 중에 하나 낙랑군이라고. 그 낙랑군, 즉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낙랑군, 한사군을 공격하면서 여러 나라에 성장하는데 드디어 이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이제 대동강 유역을 완전히 확보하는 거지.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천왕 때 보여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좋아. 잘 가고 있어. 좋아. 고구려. 좋아. 고주몽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거치면 잘 가고 있어. 오, 좋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좋아. 그런데 사세기의 위기가 한번 온다고. 인생이 늘 그렇게 순탄하지 않단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때가 와.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자, 지금 1, 2세기부터 출발했던 이 고구려가 태조왕, 고국천왕, 특히 이제 고국천왕 때 부자세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오부족, 행정적 성격 오부로 만든다든지 굉장히 어떤 기틀을 잘 잡아놨단 말이야 지금, 그지? 자, 이제 전성기로 가면 되는데 똑 4세기 때 위기가 온다. 자, 그 위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 사세기가 어떤 때냐면 이 4세기는 고구려의 시기가 아니야. 자, 보세요. 4세기, 5세기, 6세기가 있을 거야. 있으면 이게 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시대거든.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냐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야. 고구려는 4세기가 아니라 5세기가 전성기를 맞아요. 그리고 6세기는 바로 신라. 이게 각국의 전성기거든. 4세기, 5세기, 6세기. 아쉽게도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틀을 좀 잡아놨던 고구려가 이제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그 4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 왜? 고구려보다 더 센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백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근초고왕. 근초고왕 시대는 주변 국가들이 필적하기 어렵지. 자, 이때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고구려 왕이 누구였냐면 백제 근초고왕 시기, 4세기는 백제 시기야. 근데 이 시기에 고구려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국원왕이라고. 선생님, 갑자기 또 헷갈립니다. 고국천왕과 고국원왕 헷갈립니다. 이거 어떨까? 이 고국원왕이 결국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죽어.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이렇게 좀 연결하면 고국천왕 구분 되겠지. 고국천왕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정말 제대로 만든 왕이었고 고국원왕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왕. 자, 중국의 어떤 침략도 있었고 특히 이제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전사했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들 고구려 한 700년 역사에서 대단한 나라의 고구려는 단 한 번도 중국의 엄청난 그 공격을 받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고구려 왕이 그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국 원왕이 전사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제가 대단한 나라야. 백제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백제 근초고왕 시대는 고구려도 지금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 위기죠. 위기예요. 왕이 죽었어. 이러면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고대국가에서 왕은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데. 정말 위기예요. 고구려에서 이런 위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살수의 위기, 살수대첩이 어떤 그런 수나라의 어떤 침략의 위기, 당나라의 침략의 위기 보다는 더 중요했던 시기가 바로 이 왕위 전사,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렇게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고구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볼 때 고구려는 여기서 망할 수도 있었어. 사색이 망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정말 고구려한테는 그 행운이었던 것 같아.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리망. 소수리망은 정말 이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했던 거야. 와, 이거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다. 변화하는 거다. 이제까지 내가 가져왔던 어떤 관습이나 관행 이런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라고. 그냥 무너지는 유형이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가져왔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다 내려놓고 바꿔내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자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위기가 와요.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 어려운 때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스타일이 되지 말고 거기서 내려놓으라고.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삶, 관습, 그런 어떤 모습들 내려놓고 새롭게 가려고 한번 해보라고. 위기를 기회로. 소수리왕이 보여준 그 모습. 사실은 이 뒤에 이제 광개토태왕하고 장수왕 시대가 열리는 거야. 바로 고구려 전성기 5세기가 열리는 건데 왜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그 전성기가 왔을까? 나는 그건 소수리왕입니다. 소수리왕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바꿔내려고 노력했던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가 오는 것이다. 전성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환골탈퇴, 도전하고 변화하고 바꿔내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수리왕, 개혁군주. 저는 그 앞에 있었던 태조왕이나 고국천왕이나 미청왕은 고대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그런 군주라면 소수리왕은 개혁군주라고 좀 봐요. 정말 이제까지 고구려의 모든 시설 다 지워내고 새롭게 만들어냈던 그 개혁군주가 바로 고구려의 소수리왕이다. 자, 율령만포. 자, 나오잖아요. 율령. 법이야. 제일 중요한 거 율령만포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자라고 다 캐치플레이 들면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전진하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그리고 우리 분열되지 말자. 우리가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바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교의 수용. 그 다음에 태학. 태학은 유교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 이념, 교육 이런 것들 유교를 통해서 하자. 사실 여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지도 있는 거야. 왜냐면 당시 유교에서 배운 게 왕을 충성하자는 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리왕 입장에서는 소수리왕이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거지. 소수리왕을 기준으로 해서 율령을 만들고 소수리왕을 중심으로 불교를 만들고 소수리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학을 설립해가지고 소수리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구려 하나를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있어야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소수리왕 판단한 거지. 다 바꿔내는 거야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모든 데 다 바꿔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게 배워야 되는 거지. 정말 이 왕이 전사하는 시기가 위기거든.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다들 두렵고, 다들 무섭고, 다들 주저앉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보다 난 소수리왕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 이게 소수리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이 어떤 그런 대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힘, 동력을 만들어낸 거거든. 바로 이게 고구려의 소수리왕이다. 자, 성장의 시기, 태조왕, 고국천왕, 특히 고국천왕, 부자세습, 그 다음에 행정적 오부, 고국천왕, 그리고 미천왕까지. 이런 성장의 어떤 그 왕들이 있었고 그 바톤을 개혁군주, 소수리왕이 이어받으면서 이제 전성기로 다 고구려를 넘겨주는 그 토대를 이제 이 소수리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이 고구려의 어떤 그 성장과 개혁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백제 뭐예요? 백제 한번 봅시다. 자, 백제는 여러분들 기원전 18년 온조가 건국했는데요. 재밌다. 봐봐.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 있잖아. 부여에서 고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는 거야. 온조가 누구냐면 바로 고주몽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서울에다가 또 백제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봐봐. 부여, 고구려, 백제 요 라인은 상당히 공통점이 있겠지. 같은 핏줄들이 지금 세운 거야 지금. 부여의 아들이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의 아들이 백제를 세웠고.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같은 계열. 자, 그 백제 온조가 건국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백제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신라가 세워지는.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물론 이제 역사서에는 삼국사기 같은 게 보면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건 신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고구려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다 라고 하는 순서 기억해 놓으면 되고 신라를 너무 앞세우면 안 돼. 이 당시 신라는 다 늦어. 신라는 여기 왜 그러냐면 신라는 여기 지금 갇혀있는 나라야 이게. 여기 지금 갇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뭘 하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늦어. 제일 후진적 국가라고 보면 돼.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 고대 국가를 먼저 세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이게 김부식이 이제 경주 김씨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라 중심의 어떤 역사 소설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웠다고 얘기하는 건데 에이 그건 아니고 신라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 고구려 백제에 비해 늦어. 자, 백제는 그래서 하남 이 위례성의 도읍을 하나의 서울이야 서울. 아니 백제하면 여러분 이게 이미지가 뭐냐면 백제하면 충청도 전라도를 떠올리더라고. 아주 오류야. 백제 사람들은 그래시유 저래시유 그래 땅께 저래 땅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영화에서 뭐 황산벌이라든지 뭐 평행선 뭐 이런 영화에서 백제 사람들이 그렇게 충청도 전라도 이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라도 그래 땅께 저래 땅께 뭐 이런 식으로 거시기 그 무엇인단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오릅니다. 서울의 주인공은 백제예요. 원래 이 한강의 주인공 출발은 백제입니다. 백제. 그 백제가 밀려 내려가서 지금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실제로 그 시기보다 한강유역에 있었던 시기가 훨씬 더 길어요. 서울 백제입니다. 서울 백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영화가 주는 또는 드라마가 주는 그 오류라는 게 어떨 때는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백제를 가둬두는 거야.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이 가둬둬서 굉장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자꾸 이미지가 각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백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 대고구려 고국 원앙을 죽이냐고요. 말도 안 돼.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초광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서울에서 정말 대륙을 바라보면서 이 진출했던 나라가 이 백제입니다. 여러분 백제. 여러분 백제에 대한 그 발상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구려와 동격에 있는 고구려 역사에서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다니까. 그걸 누가 했냐? 백제 근초왕이 한 거예요. 그 엄청난 나라예요 백제가. 자, 하남 위례에는 서울이에요. 서울에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근데 이 백제가 보세요. 고구려는 지금 이 중국 세력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 아까 보면 알겠지만 막 전진도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고구려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만 외세와의 침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요. 근데 백제는 그렇지 않아요. 백제는 일단 한강 지역이야. 위치 너무 좋아. 대박이야. 게다가 한강을 강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선진 문물들을 빠르게 수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야. 신라는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중국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 백제 땅을 거쳐야 되는데 백제가 일단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늘 신라는 고립되어 있는 거야. 이런 모습들. 하지만 백제는 마음껏 중국의 선진문 받아들이면서 마음껏 선진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 나온 거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고구려지만 고대 국가의 출발은 고구려지만 가장 먼저 전성기 일어난 백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외국 문물,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과 개혁. 아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개혁이 따로 있었잖아.
성장은 뭐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고 개혁을 위기 속에서 소수림왕이 이루어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백제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해내. 빨라. 성장, 개혁, 전성기인데 성장과 개혁을 그냥 세트로 묶어가지고 바로 가는 거야. 그 대표적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이왕. 이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는 거야, 율령. 가만 있어봐. 율령 반포? 이거 봤는데? 율령 반포, 법 반포. 고구려 누구지? 소수림왕이잖아. 개혁군주 소수림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이왕이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내는 거야, 율령 반포. 빨로. 훨씬 빠른 거예요. 고구려보다. 율령 반포. 기대 잡았죠? 관등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도 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급이 있지, 급. 똑같은 거야. 그 관리들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육좌평을 뭐 비롯한 16 이런 건 뭐 그냥 한번 읽어만 봐. 그냥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관등제를 정비했고 관리의 공복.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입는 색깔은 파란색, 7급 공무원이 입는 색깔은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관리들을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열을 딱 정한 거지. 이건 뭐냐면 왕권 강화라는 얘기지. 왕이 딱 중심에 놓고 서열에 따라 쫙 배치를 했다. 왕을 중점으로 놓고 있는 어떤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고이왕 때 이런 성장과 개혁을 다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모습들. 그 배경은 뭐냐면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는데,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는 것, 빠르게 흡수했다는 것, 빠르게 배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백제의 성장을 빠르게 가져왔다는 얘기야. 배워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흡수하세요. 특히 자라나는 어떤 이 청소년 기회는 스펀지 같은 게 필요해. 자꾸 배타적으로 뭔가 튕겨내가는 것보다는 쭉쭉쭉 흡수하는. 그래야 그 성장이 빠르거든. 그러니까 신체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고이왕의 사례를 보라고. 쭉쭉 흡수하니까 가장 먼저 전성을 이뤄낼 수 있는 토대를 이 고이왕 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고이왕 때는 드디어 이제 목지국. 사실은 이 목지국이 어떤 나라냐면 사만 있잖아, 사만. 왜 여러 나라 성장해서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조, 동에 사만이 있었잖아. 그 사만을 영도하고 있었던 나라가 목지국이야. 그 목지국의 영도를 받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게 바로 이 위례성의 도우부장이었던 온조의 백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지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바뀐 거야. 그 목지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주인이 된 거라고. 역사는 몰라. 인생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은 정말 잘 나가고 있지. 부럽지? 그런데 그 모습이 언젠간 뒤바뀔 수도 있어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저 앞에서 내가 정말 난 쟤는 진짜 부럽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과의 그 자리를 바꿔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꿔내는 건 아니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거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를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라고 결정짓지 마시라고요. 백제가 목지국한테 지배를 받았던 나라야. 그 백제가 목지국을 병합을 했다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믿으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현재가 아니라고요. 바뀐다고요. 고이왕, 백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이렇게 율령반포하고 딱 관등지 정비하고,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율령의 반포냐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율령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냈어.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라 그랬어? 전성기. 바로 이 전성기 왕, 우리는 근초고왕을 이제 만나야 합니다. 대단한 왕이죠. 자, 근초고왕 때 보면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시키고요. 역시 왕권 강화 연결되죠. 마한을 드디어 정복합니다. 사만, 마한, 진안, 변한 있잖아요. 그 마한을 드디어 정복합니다. 마한 중에 하나가 이제 목지국이었는데, 목지국은 이제 고이왕 때, 그리고 마한 전체는 이제
근초고왕 때 정복이 된 거예요.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드디어 아까 설명드렸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바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와우, 남쪽으로는 마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정말 정복군주로서의 전성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그친 게 아니에요. 중국 남주의 동진과 국교를 체결하고 일본 규슈 지방 해외로 막 쭉쭉 진출하면서 백제의 그 힘을 과시했던 그런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다. 전성기죠. 4세기는 백제의 시대입니다. 왜? 바로 그 고이왕의 성장과 개혁이라고 하는 탄탄한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근초고왕의 전성기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근초고왕입니다. 자, 근초고왕 뒤에 또 누가 있냐면요. 침류왕이 있어요. 침류왕 때 이제 불교 수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율령반포 고이왕이죠. 그죠? 그리고 불교 수용은 침류왕이죠. 이걸 고구려는 동시에 한 사람이 했죠. 누가 했지? 소수리망. 소수리망이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수용하고. 소수리망 한꺼번에 다 한 거야. 근데 백제는 찢어 있죠. 율령, 뭐 꼭 율령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율령 비슷한 거, 그런 법 시스템을 조직한 건 고이왕. 그리고 전성기, 그리고 침류왕 때, 뒤에 나오는 침류왕 때 바로 불교를 수용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라 볼게요. 신라. 신라는 이게 너무 고립되어 있는 나라야. 고립되어 있는 나라야. 박혁거세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네. 신라가 김씨가 아니라 박씨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지난해 뭐 사로국에서 출발했다라는 건 뭐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요. 한반도 동남 쪽에 치우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더뎌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으로 갈래? 그러면 이제 백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고구려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고구려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요. 갇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박씨, 석씨, 박씨가 이제 건국을 했고 돌아가면서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왕. 이 당시 왕이라는 이름도 안 써.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진적인 어떤 용어를 쓰지 못해. 이 신라라는 나라가 좀 떨어져. 자기들끼리 용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뭐 이사금이래, 이사금. 지금 고구려 백제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왕이라는 단어도 없는 거야. 이사금이래. 자기들만의 용어야. 이사금. 이사금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빨 이자야. 너 누가 왕이 돼야 돼? 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 떡을 씹어보자. 그래서 떡을 딱 씹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제일 많이 난 사람이 왕이 되자. 아이고, 신라가 이랬다니까 초기에는. 헐. 그러니까 이빨 자국, 이빨이 많이 난 사람 해가지고 왕. 그럼 너가 이번에 이빨 자국 많네. 너가 왕해. 그래가지고 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아직까지는 이 고대 국가의 시스템이 영 신라는 없어 지금. 지금 막 고구려 백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데 신라는 지금 이빨 이 정도 수준. 오케이. 자, 그러다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좀 이렇게 슬쩍 잡아가는 왕이 누구냐면 뇌물왕. 물론 이 당시도 왕은 아니야. 이 당시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불렀던 이름은 뇌물 마립관이야. 이사금 다음 단계가 마립관이거든. 이 마립관, 뇌물 마립관이를 불렸는데 이때 가면 비로소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강화 되겠냐고. 안 되지. 그건 연맹왕 수준이잖아. 이제는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자 세습이 돼야 이게 왕권 강화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뇌물왕 때가 되면 바로 김씨의 독점적 왕위 세습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야. 보면 알겠지만 이 뇌물왕이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 신라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와. 누가 쳐들어왔냐면 왜가 쳐들어온 거야. 일본이 쳐들어온 거야. 일본이. 왜가 당시 이제 일본이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왜가 쳐들어온 거야. 순식간에 망한 일보 직전에 왔는데 이때 뇌물왕이 뇌물을 싸들고 믿는 거 아니지? 그 뇌물 아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려고 뇌물을 싸들고 고구려 당시 광개토 태왕이 있었거든. 광개토 태왕한테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외를 딱 깨준다고. 근데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외교에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뭔가 외국 군대 끌고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신라도 지금 고구려 끌어들였잖아. 대가 지불해야지.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들어오거든요. 신라 지역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을 해. 근데 고구려 군대가 와봤는데 얘들 되게 이상해. 왕씨를 막 박씨, 석씨, 김씨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왕을 하냐? 이거 되게 웃긴다. 라고 해서 야, 어디 봐. 누가 제일 많이 살죠? 김씨.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해서 이 내부랑 때 김씨의 독점적인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구려의 영향 때문에. 이랬어, 신라가. 이런 나라야, 신라가.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이제 김씨에 의해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여기 내무랑 때.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내무랑 시기가 되면서부터 비로소 4세기, 5세기 넘치면서 그때 고대국의 기틀이 잡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금 전성기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신라는 비로소 고대 국가의 기틀, 그 전까지는 뭐 연맹왕국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아 정말 느리게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성장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야, 개혁이라는 거, 변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확인했어요. 자, 지배층 한번 살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구려 성씨, 왕족 성씨가 뭘까요? 고구려, 꽃씨. 백제는요? 백제는 부여씨라고 그래요. 왜 부여? 얘기했잖아. 부여, 고구려, 백제 연결된다고. 그래서 백제는 부여씨예요, 부여씨. 그 다음에 신라는 아까 얘기했죠. 박석, 김씨 돌아가면서 했다고. 요즘 김씨에 의해서 내무랑 때부터 고구려 광해토태양 부대에 의해서 김씨로 이제 세습되면서 고대국의 기틀이 만들어진다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귀족회의가 있어요. 이 귀족회의도 이미 배웠어. 우리 여러 나라 성장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다. 제가회의. 여러 제자에다가 가. 제가회의가 있고요. 백제는 뭐가 있냐면요. 백제는 정사암. 정사암이라는 돌이 있거든. 거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암 회의가 있고요. 정치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돌멩이가 되겠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화백회의. 이거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제가회의, 정사암, 화백회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 수상을 한번 봅시다. 고구려의 수상은 누가 있냐면요. 바로 대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 역할을 이제 대대로가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좌평 중에서도 제일 맨 위에 있는 좌평이다 해서 상좌평. 원래 육좌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상좌평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 수상은 화백회의 짱, 상대등이에요. 항상 상자가 다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최고로면 대등 중에서도 최고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대로, 상좌평, 상대등. 이들이 수상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는 국무총리, 수상의 역할은 국무총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용어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면 됩니다.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방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5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일까? 가운데 하나 있고, 가운데 중자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동서남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부 나눠가지고 4개 플러스해서 5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백제는 신라는 왜 6부냐고요? 신라가 여기가 이게 연맹왕국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체계가 잘 안 잡혀진 거야. 6부족 연맹체로 오다 보니까 그냥 6부로 그냥 이제 눌러 앉는 거예요. 6개 부족이 있었거든. 근데 얘기했잖아. 신라는 굉장히 부족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지방제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뭐냐면 삼국의 성장의 모습을 봤어. 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변화야. 그 토대를 구축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혁하면서 나왔는데 먼저 고구려에서 어느 왕들이 있어? 태조왕, 옥저를 정복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이 너무 중요했지.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바로 행정적 성격 5부, 그죠? 그 다음이 부자세습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국천왕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 미천왕 때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따단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개혁군주 등장, 바로 소수림왕.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그리고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은 지금의 대학교야.
대학교 이런 걸 설립하는 모습들. 이게 성장의 모습이야. 이러면 개혁군주가 되면서 그 뒤에 전성기, 광교특태왕과 장수왕 시대로 넘어가더라. 그 다음에 백제. 백제는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낸다 그랬잖아. 그지?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이왕. 고이왕 때 율령반포라든지 관등지 정비라든지 이렇게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바로 전성기 근초고왕의 시대로 열리게 되더라. 근초고왕 위쪽으로는 고구려 공격, 남쪽으로는 남한 공격. 그지? 그러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신라 너무 느려.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서로 돌아가면서 떡 씹으면서 서로 왕이라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다가 고구려 군대에 의해 가지고 야 이거 뭐야 너희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해가지고 김씨 세습에 의해서 뇌물 왕 때부터 뇌물 마립간 시기부터 고대 국가의 기틀이 좀 잡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두각을 드러냈던 이 시점에서 단연코 두각을 드러냈던 나라는 바로 백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의 어떤 성장의 어떤 모습을 배웠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별 채우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의 성장 모습을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전성기를 봐야죠. 성장했으니까 이제 개혁과 전성기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삼국의 좀 더 나아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